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나라 밖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그러게요. 예. 네, 저희가 요즘 특별 대담을 하느라 날짜를 바꿔서 이렇게 뵙고 있는데 금요일 허전하지 않으시던가요? 엄청이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특집 대담이 나가는 하필이면 그 주부터 시작해서 국제 뉴스가 빵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안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글로벌 Y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씩 네.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데 출국 전에 항상 외신 인터뷰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AP통신하고 이번엔 인터뷰를 했는데 북러 간 군사협력 정황에 대해서 또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외신들도 지금 이상한 주목해서 보는 것 같아요. 자,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약간 기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언론은 사실 크게 미국 정부와 궤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 뭐 국내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은 특별히 그 결을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 때 빼고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언론들은 북러 정상회담 이전부터 계속해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교환했대더라. 그러면서 뭐 러시아 측에서는 북한 측에 첨단 기술을 넘겨주고 북한 측은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탄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무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미국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다른 나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3국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격하고 경고하는 거는 외교적 결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미국에서 먼저 했단 말이죠. 네. 당연히 미국 언론들은 뭐 두 독재자가 만나서 굉장히 뭐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나라 언론들은 살짝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이 시간에 신냉전 체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신냉전인데 예전 냉전 체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은 나 어느 나라 한편에 강대국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로부터 우리 국익에 도움만 된다면 이 경제는 이쪽하고 손잡을 수도 있어. 네. 라는 식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유연성이 발휘되는 게 신냉전 체제란 말이죠.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언론을 제외하고 유럽 언론들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언론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은 이게 정말 그 미국이 서구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고집을 피우는 반대편에서 그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 영국 BBC 방송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결의안을 위반하면 무기 거래를 하면 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런 경고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BBC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양의 구멍가게 서너 개만 빼고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다 했다. 북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고집불통의 대북 정책, 강경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의 보도들을 내놓다가 16일 날 칼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예 북한을 대화 상대로조차 취급하지 않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국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또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장관급 만남도 있고 최고위급 회담까지도 가졌는데 양국이 이렇게 또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배경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자, 미국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듬뿍 담긴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요. 북러가 밀착하니까 그 사이에 미중이 고위급 회담을 지중해 몰타에서 했어요. 이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거는 북러의 밀착을 견제하기
하기 위한 중국의 어떤 견제책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식으로 북러가 밀착한다면 얼마든지 또 서로 협조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거는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이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인 거죠. 자, 지중해 몰타 하면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몰타를 방문했죠. 네. 왜 갔을까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데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2시간에 걸쳐서 회담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되게 길게 만난 거예요. 길게 만났어요. 자, 이 사이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 다음날 바로 18일 날 바로 러시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또 외무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중국이 북러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만난 게 아니고요.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기조죠. 네. 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미국의 고위급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만남의 끈을 놓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가서 계속 중국한테 야, 우리 협력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중국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진정성을 보여라. 그 진정성이 뭐냐.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고관세 그거 폐지해라.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 중국에 수출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그거 풀어라. 근데 그걸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니네 고위급 와가지고 회담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니들을 어떻게 믿겠니? 라는 시기인 거예요. 네.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도 전쟁 상대국 사이에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요. 특별히 북러의 밀착에 대항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해왔던 대화의 연장선상인데 아주 속 깊은 대화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살짝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흘렸어요. 제가 그 힌트를 봤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세계는 우리가 이 국제 질서를 잘 이끌어가기를 관계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네.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자, 미국은 중국을 불러다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냐. 중국아 잘 들어봐. 야, 전 세계는 어차피 너네 나라고 우리나라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너 왜 러시아하고 손잡니? 너 왜 북한하고 손잡아가지고 너의 권력을 나눠주려고 하니? 예. 우리와 협력하면 너하고 내가 신냉전 체제에서 예전에 예. 소련과 미국이 나눠 먹던 것처럼 이제는 너하고 내가 나눠 먹자. 그러면서 세계를 안정화시키자라고 속된 표현으로 꼬셨을 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오늘 왕이 외교부장하고 그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회담을 18일 날 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는 제3국의 외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은 항상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정 간섭 안 한다. 네. 다른 나라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의 외교 정책이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하고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당연히 중국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했고 네.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미중이 고위급 회담을 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예.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게 중국을 미국 쪽으로 확 당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 그 얘기 나오죠. 수일 내에 수주 내에 다시 미국 중국 고위급 회담이 열릴 거야라고 미국 측에서 정상회담 얘기도 나와요. 그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G20에서도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 이유 밝혀야 된다라고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11월에 열리는 에이펙에서는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시 주석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후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의 뉴스공감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글로벌 Y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얘기 이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글로벌 Y 왜 안 해요? 라고 저한테. 네, 아니, 저희가 미중 정상회담 얘기하다가 지금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네. 그러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월 저는 그 전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원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왜 중국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빨리 미국 손을 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손을 잡고 브릭스를 확대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시장들을 넓힌 상태예요. 자기 세계를 또 구축을 해놨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순히 미국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간절한 건 미국이다. 당연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번 유엔 총회 열렸잖아요. 자, 유엔 총회에 지금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자, 여기서 상임이사국인데 4개국이 정상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혼자 참여해가지고 지금 유엔 개혁해야 돼요. 이거 안보리 개혁해가지고 김 빠진 회의처럼. 맞습니다. 이거 왜 안 갔겠냐는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번 주에 찰스 3세 국왕이 프랑스를 방문하는 중요한 일이 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식민 지배를 했던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 일어나서 복잡해 할 일이 많아 이러면서 영국은 심지어 얘기도 안 했어요. 리시 수넥 그 총리가 왜 안 가는지 얘기조차 안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유엔 총회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느냐.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의 패턴을 보시면 아마 이게 보일 겁니다. 순전히 바이든 중심으로 야, 다 헤쳐 모여. 내 말 들어. 강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이든의 들러리 서기 싫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전쟁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 지원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도 쉽지 않아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여론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계속 그걸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엔 총회에 서방 국가들 모아놓고 바이든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 우리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전쟁 지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떠넘기기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올까 봐. 근데 뻔합니다. 또 우리는 갔다는 거. 무슨 얘기할지 예상되는데 우리는 갔다는 거. 다른 나라들은 안 가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상임이사국 늘려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거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겠네요. 저희가 북아프리카 얘기로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인접한 두 국가가 며칠 간격으로 큰 참사를 겪었어요. 맞습니다. 모로코에서는 8일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고 사흘 뒤에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했고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 두 나라예요. 모로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봤을 때 서쪽, 서쪽에 이제 끝에 있는 나라고 그 옆이 알제리고 바로 그 옆이 리비아입니다. 8일날 6.8 규모 그 강진이 벌어졌는데 이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이 강진이 이제 있고 한 19분 후에 4.9의 여진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모로코 정부가 이거 제대로 대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늑장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3,000명 정도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14일 날 집계된 숫자거든요. 그 이후로 발표 안 합니다. 그리고 72시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생존자. 중요하죠. 근데 심지어 그 72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건물이 붕괴되더라도 버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모로코 정부가 바로 72시간 지났다고 생존자 구조를 놔버렸어요. 이게 너무 왜 그렇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고요. 이번에 진원도 굉장히 낮았지만 산간 지역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낙석으로 도로가 끊기다 보니까 중장비 못 들어갔죠.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생존자들이 그 더미 해치면서 사람도 구해내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하는데 모로코 정부가 아니요 저희 필요 없어요 이러고 딱 4개 국가만 허용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라는 식으로. 그 지진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피해자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우린 버림을 받았다. 심지어 모로코 국왕이 지진이 발생하던 당일날 프랑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커질 거를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냥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로코 내에서는. 지금 리비아 대홍수는 인재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때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의 국민군, 서부의 통합정부. 라고 벌써 해가지고 한참 된 얘기인데. 맞습니다. 요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댐이 무너진 곳이 동부 쪽이거든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UN 측에서 11,300명이 사망했다라는 발표를 내놨다가 다시 수정을 했어요. 한 4,000명 정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걸 믿어야 돼? 알 수 없다가 정확한 겁니다. 그 주민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동부 쪽에서 이제 동부 의회 쪽에서는 동부군 그 국민군 쪽에서는 저기 집에 머물러라. 네. 이쪽에서는 빨리 대피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내전을 하는 동안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관리 전혀 안 됐겠죠. 예. 이 댐과 관련해서도 사실 주민들이 이거 균열 생겼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도 그렇고 통합정부가 사실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식 정부거든요. 예. 이쪽에서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존자들이 지금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생각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 권력이 없다. 예. 제발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군 쪽에 붙는 나라들이 있었고 통합정부 쪽에 붙는 나라들이 있어서 국제전까지 대리국제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국제사회가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갈 거예요? 어느 쪽에 허락을 받을 겁니까? 그러게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 아니 근데 홍수가 발생한 나라가 요 며칠 사이에 엄청 많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게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의 수온이 많이 급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최근 올 초부터 이 엘니뇨 현상, 그러니까 물론 원래 남미 쪽 바다가 뜨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져오는 나비 효과가 엄청난 거죠. 네. 자, 수온이 뜨거워지면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증기가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역별로 거기에 따라서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반대 급부적으로 또 가뭄이 생기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게 다 기상이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기상이변이 어디에서 발생할 것이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어디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비아, 모로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미국의 산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프리카 쪽의 가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을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늘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과학기술로? 아니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바꿀 생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UN 총회에서 이 기후와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열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도 갔다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홍수를 겪고 있는 나라가 한 10나라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산불이 막 오랫동안 났다가 그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금방 홍수가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였죠. 6개월 이상 산불이 진행이 됐다가 비 오면 불이 꺼지니까 좋겠지라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오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쭉쭉. 첩첩산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글로벌 Y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